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 삶의 기록 운동 상임대표 이장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탈북민, 그 다음에 해외 이주자, 또 해외 동포,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특별한 분들 중심으로 스토리도 좀 모으고 또 그에 관련된 뭐 강연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환으로 정선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정선 대표님은 해외 동포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지금 이민 가신 지가 한 25년 됐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주로 이제 교포들이 보시지만 한인포스트라는 이제 언론사, 신문사 대표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요. 뭐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유력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한인 언론인 협회의 직전 이제 부회장님을 역임하셨고 바로 이번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부회장 이제 임기가 끝나셨지만 지금 회원으로 계시고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얘기를 이제 들어야겠지만은 하여튼 인도네시아 얘기, 또 교포들 얘기, 또 개인 삶에 관련된 얘기 이렇게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하면 어디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인도가 4개 있는 나라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그 신태용 감독 때문에 한인 동포 약 3만 5천 명의 한인 동포의 이름이 전부 바뀌었어요. 뭐 제 친구들이 빠정 뭐 예서 정선 씨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던데 요즘 들어가는 제 이름을 안 부르고 신태용 안녕하세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뭐 다른 친구들도 전화해가지고 야 신태용 어떻게 잘 있니? 신태용 잘 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봐서 신태용 때문에 저 한인 동포들의 이름이 전부 다 이렇게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이제 한류 열풍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거든요. 대개 이제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왔다가 그 다시 바다 건너서 가는 인도네시아까지 좀 늦어지긴 한데, 인도네시아가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큰 나라가 어느 정도 될까요? 미국보다도 더 큽니다. 미국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아주 한반도보다도 더 큰 섬이 5개가 있는 그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한류가 지금 이쪽 섬에서 이쪽 섬 자와섬에서 수마트라에서 파푸아섬까지 이렇게 한류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류 열풍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K-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K-부, 그다음에 K-푸드, K-무비, K-드라마, K-패션, K-메디컬, 스포츠까지 한류 용품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식어갈 줄 몰라요.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나라이고, 또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11개 국가가 모여있는 동남아시아 협의, 아세안이라고 되어지는데요. 아세안의 중심 국가, 아시안의 사무국이 자카르타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시안 국가의 대표적 국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있고 아세안 대표부 대사가 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2분의 대사님이 와 있을 정도로 아세안의 그 역동적인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중심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로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구가 많을 것이다. 얼마 정도 될까요? 인구가 무려 2억 8,500만 명 정도 되어집니다. 뭐 2억 8,500만 명이라는 건 뭐 지금 저희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그 인구의 수면 뭐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매년 더 놀라운 거는 매년 싱가포르 인구만큼의 350만 명 정도가 매년 증가되고 있다. 그런 걸로 돼서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라는 건 대단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생산층 연령 15세에서 60세까지 생산층 연령이 무려 65%, 전 인구의 65%를 차지하다 보니까 매년 그 많은 사람들이 생산 연령이다 보니까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생산도 소비도 되어지면서,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매년 경제 성장률이 5%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프라보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을 했는데, 이분은 약속을 했으면 경제 성장 8%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경제 성장 8%는 대단한 놀라운 건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인도네시아에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주 명확한 겁니다. 2045년, 다시 말씀드리면 독립 100주년 되어질 때 인도네시아는 세계 경제 대륙 몇 위권이요? 5위권으로 진입을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청사진으로 과연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인도네시아가 1945년대로 세계 5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2045년. 2045년. 이게 저희가 대한민국이 그때가 되어지는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에 관한 비전이 있습니까? 들어보셨나요? 없지만 인도네시아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골든 인도네시아 2045라는 국가적인 대 프로젝트를 비전들을 가지고 있어. 그를 위해서 여야당이 하나가 돼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대국입니다. 니켈, 주석, 고무, 석탄, 석유, 가스, 금은 이 할 것 없이 모든 원자재가 거기서 다 나오는데요. 세계 생산량의 최고 1위도 되고 2위, 3위권에 전부 다 어디냐면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에는 이런 원자재를 수출을 했어요. 수출을 해가지고 나라의 쉽게 보면 부를 경제적인 걸 성장을 시켰는데 이 앞전에 조코이 대통령은 어떻게 되면 원자재 수출하지 말아라. 원자재 수출하지 말으면 어떡합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원자재를 수출하지 말고 가공을 인도네시아라는 거예요. 예? 가공을. 쉽게 보면 니켈도 가지고 니켈 갖다가 니켈은 쉽게 보면 이제 뭐 광산에 가지고 이제 땅을 수출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공을 해서 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금도 만들어 골든 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구리도 고리 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3차 가공의 경제적 소득을 더 높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기지화를 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되어지고 있고요. 전에는 쉽게 보면 예를 들면 1달러에 팔았던 걸 가공을 하다 보니까 몇 달러 파는 100달러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모든 원자재의 가격은 인도네시아가 정하겠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갈수록 더 무서운 나라로 변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도 한국에서 이렇게 듣는 뭐 뉴스나 얘기로도 우리 특히 이제 탈중국 이후에 아시아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뭐 중국 이후에 좀 중시해야 될 파트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기회의 나라 또 미래가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잘 들어봤는데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의 한인 이제 교포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지금 뭐 어떤 기회를 거기서 찾고 계신지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한인 동포에 앞서서 과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어떤 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경제적 관점의 그런 뭐랄까 이익에 그거에 대한 관점이보다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상당히 동질성이 많아요. 저도 가서 시골 애들 이렇게 가보면은 깜짝 놀라는 것들이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래도 이야기하는 거 그 문화적인 거 뭐 탈춤 같은 것도 비슷하고요. 얘기하다 보면 선녀와 나무꾼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야 어디서 많이 봤던 이야기들이 인도네시아에 잠재적으로 있네요. 이거 왜 그럴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그런 역사적 관계를 보면 저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박완규 씨 혹시 락가수 아십니까? 막 장발에 막 머리 흔들어가면서는 천년의 사랑. 박완규 씨의 그 락가수가 대표적인 노래인 게 천년의 사랑이에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천년의 역사적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려 1300년 전부터 많은 불교의 그 한반도에 있는 신료들이 불교가 전에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왔는데 이게 원류가 어디냐? 인도다라는 거죠. 근데 인도를 어떻게 가겠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배를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와서 좀 쉬었다가 인도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그런 코스가 되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세계 최초의 여행기를 쓴 왕모 천축국전 해초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적인 세계 최초의 여행기인데요. 그게 육상과 해상을 지어지는 그 여행기인데요. 해초스님이 인도네시아에 다녀갔다라는 기록이 중국에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내려오냐 보면은요, 쉽게 보면 그 추운 게 무역풍이라는 거죠. 무역풍. 그 추운 애 바람 타고 그때는 모터가 없으니까는요,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왔다가 또 여름에 태풍을 타고 한반도로 올라가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명 오면 살아서 다시 돌아간 사람은 진짜 만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힘든 역경을 뒤어지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이분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의 토산품 가지고 가고 또 내려올 때는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토산품이라든가 인삼을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문물 교역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제가 이제 그 건으로 해서 석사학위를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받았는데요.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일을 했다는 게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93년 그러니까 태조 3년에 인도네시아에 사신이 한번 도착을 합니다. 사신을 도착을 했는데 세순이었다가 교류를 원하자 그러니까 태조에서는 우리는 못한다. 그 먼 나라를 어떻게 가냐. 근데 또 이야기 태종 6년 1406년에 120명을 탄 인도네시아 무역선이 군산 앞바다에 도착을 합니다. 군산 앞바다 한 12명도 아니고 무려 120명.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렇게 큰 배가 있을 거라고 쳐다보지도 못한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지금은 일본 외적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배는 큰 배 하나인데 외적은 수백 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려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20명만 살아남아서 군산항에 도착을 했다라는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죠. 그러자 태종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에게 기상청을 관측할 수 있는 벼슬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또 인도네시아의 그런 여러 가지 역동적인 것들로 되어졌는데 이제 외정시대 때 독립운동가 한 분이 일본군의 쉽게 보면 이제 탄압을 피해서 베이징에 갔다가 그분은 이제 동경 제대를 나오시면서 한국은행에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인도네시아 온 화란이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이분이 바타비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려 그러니까 1920년이니까 104년 전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분이 한인이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한인 사회의 역동적인 일들을 계속 도와주고 있던 분인데요. 한인에서 지난 4년 전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한인 1호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또 6.25 사변 때 아시지 않습니까? 6.25 사변 때 인도네시아에서 전후 복구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립국가인 비동맹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이 전후 복구 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하는데 얼마나 지원했냐면 그때 당시 일본이 너네 얼마나냐 그래서 야 우리가 143,706달러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걸 하자. 일본이 되어주는 금액 똑같은 금액을 해요. 그 돈은 어떤 돈이냐면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침략을 하면서 보상금 되어지는 그 돈을 갖다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 돈을 갖다가 한국을 줘라. 한국을 줘라. 아마 그 돈을 가지고 그때 당시 땅을 샀으면 엄청난 땅을 샀을 거예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43,706달러를 한국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어쨌든 간에 그 돈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초석을 이뤘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제는 한국의 많은 약 3,000의 한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해서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큰 덧입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항우의 그 경제적, 문화적 그 상생 협력을 통해서
미래 가치의 공감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한인동포들이 굉장히 애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3천여 개 기업인데 전체 교민 수는 어느 정도 되세요? 전체 교민 수는 약 한 3만 5천 명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 대부분들이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그 대부분들이 쉽게 보면 기업을 하다 보니까 한두 명의 한인 기업 사장님과 부장님 이렇게 되어지면서 종업원 한 5천 명, 또 어느 기업은 5만 명까지 근로자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많은 우리가 약 200여 국가의 한인들이 나가 있는데요. 한인 동포들 중에서 경제권이 가장 큰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3만 5천 명 정도 되는 우리 이제 교민 속에서 25년 전서부터 우리 이제 정 대표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서두에 제가 이제 한인 포스트 이제 그 신문사 대표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셨고 어떤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지 또 그 외에 또 다양한 이제 25년 되셨으니까 인도네시아 교민 사회에서 또 중요한 일들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좀 개인적인 이제 인도네시아 생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신문을 어떻게 왜 했을까라는 하기에 앞서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요. 제2동포국가 200여 국가에 나와 있는 한인들의 현안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갈수록 거주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허가들, 인허가들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너 여기 어떻게 왔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몇 년 됐냐라고 얘기를 해요. 몇 년 됐냐고 했다가, 그래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제가 20년, 25년 됐다고 하면 걔네들 놀래요. 너 여기서 뭐하니? 25년 됐는데 뭐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쉽게 보면 그쪽의 정치인들이 점점점 말이 이제 커지고 그리고 자민족 보호 우선 정책을 하다 보니까 쉽게 보면 외국인에 대한 쉽게 보면 규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밥그릇을 외국인들이 쉽게 보면 이게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산층이 또 증가하고 보수층이 급성장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 종교적 원리주의가 있고요, 지역주의, 그 다음에 이거에 편승한 민족주의, 강경 극단주들이 이제 세력화되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외국인들이 활동하는 활동 반경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위기로 통해서 내수 경제도 악화되어지고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동포 사이 내에 동포인의 갈등도 많지만 현지인들의 갈등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지면서 이제 저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들이 3만 5천 명들이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인 동포들이 잘 살아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강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어요. 신발, 봉제, 전자, 전기 분야, 기계 분야, 광업, 건설, 운수 분야, 농수산 분야, 유통 분야, 화학, 철강, 최근에는 자동차까지요. 그리고 유통업 서비스까지요. 왕성한 기업군을 이루고 있고 이분들이 직접 고용하는 그 인도네시아 근로자만 한 150만 명이거든요. 간접 고용,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청업체 이렇게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500에서 2,000만 명까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한 뭐라 그럴까 경제적 쉽게 보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좋은 얘기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슬픈 얘기도 많아요. 슬픈 얘기도 많아서 이거에 관련된 희노애락들이 많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사건과 사고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쉽게 보면 누군가 제대로 전달을 해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 이거에 대한 사고에 대한 경우의 수를 어떻게 보면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제가 신문 언론을 제가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뭐 2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지금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아이템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가장 실수로 택한 게 언론이 아닌가. 세상에 말이죠. 이거는 뭐 너무너무 골치 아픈 게 많은 거예요.
이 말이 그렇지 사건 사고 제가 무슨 대사관 직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요. 무슨 사건 사고만 되어 좀 막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도와주세요. 저 이름 어떻게 하냐. 오늘도 3건이나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국에 왔는데도 연락 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뭐 행정 당국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런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아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도 창간 20년 동안 그래도 한 우물만 파고 일관성 있게 충성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하고 DNA가 가장 잘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직도 계속 할 거고 또 계속 이런 것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인사회의 정보 전달, 소통을 위해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이런 나쁜 일들이 점점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이거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인적 교류를 하는데 하나의 브릿지 역할 이걸 좀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이제 장관령에서 개정법으로 발생돼 가지고 한인 동포들이 폐업 직전까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을 통해서 모든 한인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은 쉽게 얘기하면 공단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공단도 많지 않고 공단에 들어가면 뭐 쉽게 임대료도 무지무지 비싸고요. 공단에 있는 뭐가 있냐면 근로자의 인건비가 훨씬 더 높아요. 대개 한국 분들은요 저 시골에 가가지고요 길도 터주고 우물도 파주고 그 다음에 학교도 지어주고 보건소도 지어주고 공장을 지면서 그 마을 주민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시내에 있는 공단으로 들어오라고 그래. 이게 당장 이게 보니까 1년 유예를 됐는데 이게 다음 달부터 들여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인포스트가 제가 한국 500개 신발 업종 뭐 봉제 업종이 망한다라고 쓴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우리는 대사관에서 이 건에 대한 대책팀들이 발생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사관과 한국 정부와 한인들이 합쳐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야 이건 정말 나쁜 법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폐기 사인한 그런 한번 일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19 사태 때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들이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가장 피해컸는데요. 시리아 뭐 에어 앰뷸런스라고 한번 타면은 20만 불 정도예요. 20만 불로 한 2억 5천 3억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무려 한 80여 명이 한국 분들이 타고 갈 정도로 오직 급했으면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국가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예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로 문제가 되는데 티푸스인지 댕기열인지 풍토병인지 모르게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면역력 죽어가고 면역 이렇게 되면서 면역력 자연 면역이 가장 많이 든 나라가 또 인도네시아인데 그때 당시 말이죠 진짜 뭐 온 병원이라고 할 거 병원 앞마당에 뭐 사람들 대기하고 전화를 우리 와이프가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 제 딸이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데요. 혼수불생 어떻게 하냐고. 이건 뭐 이미 뭐 풀매지인데요. 풀매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또 의사협회 통해서 의사 통해서 뭐 해가지고 야 어떻게 됩니다. 무조건 병원의 응급실 앞에 대기하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 자리가 하나 나야 가는데 그 자리는 어떻게 나는 줄 압니까? 그분이 죽어야 들어가는 자리다. 그분이 죽어야 들어가. 근데 부르는 거예요. 자리가 하나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갔더니 쉽게 뭐라고 갔더니 음압 저기 산소 마스크 이게 없는 병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전에는 3,000불이면 사던 것이 수배를 해보니까 3만 불인 거예요. 어떡합니까? 사람 살려야 되니까 막 연락해가지고 3만 불을 해서 해가지고 해줬죠. 그분은 참 가슴 아프게 간지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어쨌든 한인사회의 이런 아픔과 슬픔 하는 데 있어서 한인포스트가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해서 그리고 한인숙고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의 전달, 이해 상충의 역할을 해서 저도 좀 위로를 받고 한인 사회들을 또 한인 쉽게 보면 동포들도 많은 위로가 되어지고 좀 필요로 하는 매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처음서부터 이제 언론사 쪽에 이제 뭐 커리어를 경력을 이제 시작하신 건 아니고 비즈니스 이제 업계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이민도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뭐 언론 하시기 전에도 좀 다른 일도 좀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성장 배경까지 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인도네시아 이민까지 또 이렇게 가셨는지 좀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 배경 얘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사범학교 네. 옛날 사범학교니까 뭐 아버님 저희 사범학교에 나오셨을 때 그랬대요. 막내이셨는데 할아버지한테 그랬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는 재산을 안 받겠습니다. 그 재산을 돈으로 팔아서 저를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사범학교를 가신 거예요. 사범학교 가신 분이 이제 저한테도 야 셋째야, 제가 셋째인데 너도 사범학교를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원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 원서 써가지고요.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시계문 대학의 사범대 교대를 다 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 원치 않게 어떻게 모르죠 뭐 어쨌든 사범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졸업할 때 학교에서 두 군데 저 이제 아르트시여가지고 아르트시도 되고 사범도 되니까 뭐 저는 뭐 그냥 뭐 서로 데려가려고 학교에서 왜냐면 이제 그렇잖아요. 교생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또 체육도 할 수 있고 뭐 이거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두 군데 이렇게 잡았었는데 저 군대 가서 마음이 변했어요. 군대 가서 군대 가서 이제 많은 이제 친구들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얘기도 하고 훈련도 하다 보니까 나는 교사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무역회사로 들어갔습니다. 무역회사 들어가고 정말 죽도록 일을 했어요. 얼마만큼 일을 했냐면 새벽에 출근을 해서 언제 퇴근하냐면 새벽에 퇴근을 했어요. 새벽에 출근을 해서 새벽에 퇴근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제 책상 앞에는 막 서류 만들고 막 저는 막 일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왜냐면 제가 빨리 배워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일을 해가지고 막 책상이 쭉 서려가지고 제가 사장실에 가가지고요. 사장님 좀 건의가 있습니다. 책상 하나까지 부족한데 책상 2개만 더 주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사장님 신입사원이 이게 도대체 얘가 누구냐 말이야. 이 정선이라는 친구가 그래가지고 저는 책상을 3개로 놓고 휠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그냥 새벽에 뭐 만들고 새벽에 서류 만들어주고 또 다시 생산 공장에 가고 생산에 다시 해서 바이오로 상담을 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했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 중공, 이태리, 뭐 남아공 다니면서 무역 일을 했고 참 진짜 마음에 참 가슴 아픈 거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사업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사업을 할 때 한국의 이제 모 S그룹이 제가 일을 감당하면서 팀하고 같이 갔죠. 가가지고 야 이거 과연 사실이야. 뭐 군인들이 뭐 그 사람들이 다 조사하고 확인해가지고 사인 딱 하고 오더를 딱 했죠. 오더를 딱 했는데 그 다음 날 지역 지방 대표 단체장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는 축하하는 줄 알고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어제 너네들 계약한 거 파기해야 되겠다. 해지해야 되겠다. 너네들이 들어오는다는 게 이미 케이프타운에 기업에 소문이 났는데 너네들이 들어옴으로써 자기네 있는 공장들이 쉽게 한 10몇 개 공장 전부 다 파산을 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 강압 조치로 그냥 이게 저기를 한 거죠. 야, 일이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저는 뭐 아마 그게 됐으면 제가 케이프타운에 살았을 겁니다. 살았는데도 이게 참 쉽지 않겠구나. 제가 이제 일본어를 전공을 해서 일본어 좀 하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아는 친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부품 사업 관련 조달 사업에 이렇게 연락이 왔죠. 와서 저는 초기에 거의 대박이었어요. 왜냐하면 부품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부품이 분명히 한국에 있을 거다. 한국이 이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부품들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부품이 있을 거다. 저한테 찾아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무슨 뭐 카톡이 있습니까? 뭐 왓집이 있습니까? 다 도면 하나 줘라. 도면 하나 줘라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메일을 쭉 보냈죠. 아니나 다를까. 이거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찾아봐라 말이야. 왜 연락이 왔어요? 찾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찾았냐? 어떡하지 되는 거예요. 그럼 물건 보내라. 대구에서 김포에서 인도네시아로 가는 10시 반 비행기가 있어. 삐 타고 자카르타에 3시 반 정도 도착합니다. 3시 반에 도착을 해서 찾아다가 그 친구 있는 바이어 사무실 앞부터 딱 놓는데 무려 하루 만에 자기네들은 드로잉 도면을 줬는데 완제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별로 놀랄 것 없어요. 근데 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찾았다. 드디어 이 맞다. 우리 생각도 맞다.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다 그랬더니 가격도 너무 싸대요. 야, 나 마진 없는데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제조회사에도 제 마진을 또 넣었더라고요. 저는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부터미널 근처 5층 건물에 살았는데 사장님한테 이 건물 팔으라. 왜냐면 은행에서 지점장이 와가지고 뭐 건물 사라고 자꾸 하니까요. 제 계좌도 아니니까요. 뭐 계약한 금액, 계약서, 뭐 LC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몇백만, 300만 불, 500만 불씩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는 이제 일이 잘 된 거죠. 근데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딱 한 분이 있었어요. 딱 반대한.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세요? 네? 집에 계시면?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저희 어머님만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너 기도만 하면 너의 집이 다 무너지고 너가 가는 차와 너가 가는 모든 게 무너지고 바람이 불어서 너를 전부 다 휩쓸어 가는데 셋째 아들아 하지 말라. 그 길이 아닌 것 같다. 네, 정말 아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일을 해라. 인도네시아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도 지금 제가 올라가야 되는 저희 어머님이 도시락 싸들고 와서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도시락을 싸들고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저 출장 가야 되는데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예? 내가 또 기도하고 왔는데 네 아들을 내가 인도네시아 갔는데 차마 못 채워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방에 그냥 앉아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도 새벽 가서 기도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도와주셔서 사업 잘하고 있는데 보세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요. 제가 빌딩도 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오지 마세요. 그래서 어머니 오지 마라. 그런데요. 그러고 한 3, 4개월 지났는데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너가 아침에 내구한 신용장을 그 인도네시아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보스턴뱅에서 스위칭을 해서 이렇게 다시 넘기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환차를 해서 저희는 이제 뭐 정부에서 미리 대금을 주거든요. 그 LC가 리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인도네시아 LC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한테 현금을 내놓으라고. 여보세요. 30만 불, 50만 불 현금이 어디 있느냐. 그 돈 받아가지고 우리 하청업체들한테 마스터 LC, 로컬 LC로 다 나갔고 나가 있는 거야. 그 몇만 불 남아있었는데 그러냐. 그날부로 은행에서 제 어카운트로 브로커를 다 거는 거야. 전부 브로커를 거는 거야. 은행으로 싼 건 뭐합니까? 돈 가져오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 바이한테 전화를 했죠. 야, LC가 정말 현금을 바이어는 막 노발돼 버리고 상당히 큰 그룹사거든요. 제가 어느 회사라고 얘기할지 몰랐는데 상당히 큰 그룹사.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우리도 전부 다 담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냐. 그리고 막 싸움을 하고 뭘 했는데 아닌데 그 몇 개월 후에 인도네시아가 IMF에서 모라토리움을 그 징조가 보였다라는 거네. 뭐라면서 달러 유출에 관한 걸 정부에서 금지를 시켰어요. 제가 계약할 때 1달러에 2,765루피아였는데 이게 무려 거의 만까지 올라갔어요. 만까지 올라. 그런데 제 친구한테 저는 양심적이었죠. 야, 그 금액에도 나의 마진이 50% 이상 들어가 있으니 환율에 관한 거 걱정하지 말아라. 고정 환율로 나는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한테 마진이 충분하니까는. 고정 환율로 하니까 제바이가 너무 고마워서 제 거는 계속 LC를 오픈한 거죠. 계속 제가 고정 환율로 가니까는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정부에서 달러 유출에 대한 IMF 선언을 한 거죠. 쉽게 보면 유학 반출 금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태국, 쉽게 말하면 인도네시아, 보면서 한국까지 가지 않습니까? IMF에서 거의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어머니가 아시는군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나면서부터 10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더 이상 이 산모를 케어할 수 없으니 장례 준비하는 게 낫겠다라고 저를 낳고 오면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선마을의 선생님이셨는데요. 세상에 선마을교회 선생님이니까 사택에서도 있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그 선마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저기 하잖아요. 사모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선마을이 난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이제 점쟁이가 와가지고 이 집은 문이 잘못돼서 문을 막아라. 우물이 잘못됐으니까 우물을 덮어라. 방 구들에 귀신이 붙어서 그런다. 귀신 구들을 빼라. 언제 하겠어요? 일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쉬니까. 저와 저희 어머니를 하시게 가만히로 덮어서 담에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놓고 지나가시는 시경이면 교회 집사님이 그거를 보고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그 어머니를 안고 아기를 안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세요. 제가 아마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요. 나은이 넘으셨으니까. 셋째야, 내가 너만 보면 그 어릴 때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너 때문에 그러신 분이.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거기에서 누군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데 자기를 너무 야단치다 엉엉 우셨대요. 전에는 입에 물만 먹으면 토했대요. 물기만 들어가면 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울고 막 속에서 눈물이 줄 나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거기 다 놀란 거예요. 물은 다 배고픈데 뭐 좀 줘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풀죽을 써서 먹었는데 밥풀 냄새가 그때 처음 나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저를 찾아와서 인도네시아 가지 말라. 내가 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다시 회복을 내가 왜 어머니 말을 안 들었을까? 아주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와서 뭐 어쨌든 그래도 인도네시아 이제 철수를 하고 다 정리되어지면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맹어부 저편에서 일본 중앙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소리가 하나 왔어요. 코트라를 통해서 돈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돈이야? 내가 일본하고 거래한 적이 없는데 무슨 돈을 가져가느냐. 돈을 가져갈 일 없거든요. 저 코트라에다 연락을 했죠. 아니 나는 일본 중앙은행하고 일본하고 거래한 적이 없는데 무슨 돈을 찾아가라고 그러냐 라고 그랬더니 이게 IMF 자금이 일본 중앙에서 나가는데 그 채권을 일본 중앙에 샀대요. 샀다고요. 그래서 그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좀 그때가 이제 IMF 한 3년 정도 지난 그러니까 뭐 쉽게 보면 너무 소리에서 다 해서 막 그랬더니 아니라다니까 그 어떡하고는 제 개인 못 받는데요. 법인 계좌로 가자 해야 된다. 법인 계좌로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또 여기 또 줘야 될 사람들이 많죠. 은행에서 차압된 걸로 샥 빠져나가야죠. 저희가 받은 건 1센트도 없었어요. 저는 은행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 건으로 해서 제 빚은 모든 거가 청산이 났던 거예요. 은행 빚은. 뭐 개인의 빚은 좀 있겠죠. 이제 아무래도. 다 청산이. 야, 이거는 내가 다시 인도네시아 가라는 하나의 미션이구나. 그래서 보따리를 싸들고 제가 2000년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이런 한인사회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픔과 갈등들이 많아서 제가 신문을 하게 되어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뭐 그 긴 역사를 짧게 요약하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쉽지 않았던 사실은 과정이었고, 또 그 과정에 또 어머니하고의 그런 또 뭐 일화, 또 어머니가 왜 뭐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계시 비슷하게 받으셨겠지만, 저는 맨 처음에 기독교인이신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 그런 거래를 하지 말라는 뭐 그런 차원인가 했더니 또 딱히 그것만은 아니고 분명하게 뭔가 좀 계시를 받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응답을 받았다.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요번에 들어오셨을 때도 이제 그 뭐 세계 한상대회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한상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고 또 그 한인 언론인 그 대회도 아마 같이 치러졌을 텐데요. 그 한인 구조단 활동 그 보고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특별 강사로 한인 구조단 그 활동 관련해서 강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인 구조단 활동이라는 게 뭐고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그 활동들을 좀 하시고 있는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 세계 200여 국가 재외동포들이 나가 있는 수가 한 750만이었어요. 지금은 한 30만 명 정도. 코로나 때문에 다시 많이 들어와 있고 인구도 많이 줄고 그래서 약 한 730만 명 정도 돼 있는데요. 730만 명의 한인 동포들이 다 잘 살 수는 없거든요. 어느 사이든지 최소한 5%는 다고자, 극빈자, 어떻게 본인의 스스로 본인의 거주라든지 입어야 되는 거, 먹는 걸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것들이 미국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래요. 어느 날 제가 기사를 쓰면서 참 기사 잘 썼다. 너 좀 실력 좀 있네. 그랬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전화가 딱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한인포스트 사장님이세요. 맞습니다. 제가 무슨 일 도와드릴까 그랬더니 석 달 전에 어느 지역에서 한국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은 줄 아냐? 저는 알고 있죠. 뭐 사고로 죽은 걸로 알고 있다. 옷에서 패스트푸드가 발생됐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못 먹어서 굶어 죽었다. 무슨 소리냐? 굶어서 왜 죽느냐라고 그러는데 저 개발 국가일수록 개발도상 국가일수록 무슨 일을 못하면 설거지나 허드렛 일을 못해요. 현지인들이 다 현지인들 하니까. 그냥 1달러만 주면은요. 1달러만 한국 돈으로 1,000원만 주면은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근데 한국 사람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비자는 만료가 됐죠. 엄마 아빠 가족들은 다 끊어냈죠. 그러기 위해서 하긴 좀 나쁜 짓도 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돈도 갖다 쓰고 뭐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현지처도 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들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잘 하다 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현지인들이 현지 부인이 이 사람 할아버지를 그냥 놔두겠어요. 너 가버려라. 바로 차버려.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낙오된 사람들이 많다고 저한테 아주 질타를 하는 겁니다. 한인포스트 당신은 잘 사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들의 에이전트 역할만 할 거냐. 진정 이 사람들에 대한 거를 누가 보듬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3시간 동안 제가 혼을 나면서 제가 쓴 글에 프린팅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신문을 잘못했구나. 이런 분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인포스트에가 쌀을 드립니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전화 한 통화가 안 와요. 한 달이 됐는데도 전화 한 통화가 안 와가지고 이 양반 잘못 나한테 이런 거 아닌가 그랬더니 밤 12시가 안 됐는데 뚜루룩 전화가 와요. 받으면 끊어줘. 받으면 끊어줘 그런 거예요. 근데 아내가 여보 왜 또 그 사람이 전화가 이제 거기는 이제 돈을 선불 넣는 게 해야 되겠다. 전화액은 없는가? 그렇구나 해서 그 전화를 했더니 그때는 전화 받는 거야. 밥 주냐는 거야. 그럼요 밥을 주죠. 위치 좀 알려줘라.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아주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김쳐 해가지고 보내줬더니 막 쉽게 또 해서 전화 받았으면 내 받으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도 말고요. 여기도 저기 가면 또 있고요, 또 있고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끼리 우리 사람끼리는 연결이 안 되는데 그분들끼리는 연결이 되는 거야. 여러분끼리. 이 사람들은 한이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샤워한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머리 감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양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한인이 모임에 가요? 냄새나서 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연락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니까 말할 수 없어요.
대그룹에 주재원 왔던 분도 있어요. 주재원을 쉽게 말하면 있다가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있어서 이렇게 낙오됐던 사람. 어느 분은 쉽게 말하면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한국 좀 가고 싶다. 죽기 전에 가고 싶다. 얼마 드셨어요? 40년이 넘었대요. 그래요. 데리고 이제 그분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영사과에 가가지고 주민등록 조회했는데 주민등록 번호를 몰라요. 알 리가 없죠. 패스포드는 이미 다 없고 썼고요. 이름 찾아서 겨우 주소지 찾으면서 맞다, 네 맞아요. 어느 어디 옛날에 거기 살았습니다. 해보니 한국에서 사망 신고 같아요. 사망.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사람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다 보듬고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씩 제가 이번 자랑할게요. 미혼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장님 하는 일을 좀 도와주겠다. 뭘 도와주면 되느냐. 막 각계 각층에서 이제 알고들 막 후원 시키고 쌀도 보내고 라면도 보내고 식료품 누르는데 막 저희 회사 저희 집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동서남들 이 배달하는데 열몇 군데가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차량을 좀 지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미혼에서요 오후 시간 다 업무 끝나는 시간에 다 물건을 지금 금요일날 오후에 물건이 들어오게 그런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미혼이라는 게 지금 대상그룹. 그죠. 지금 현재 대상그룹.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배달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자원봉사들이 갔다가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딱 집에다 다 배달을 넣대요. 80가정 약 한 300명 정도 와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야 될 만한 사람들 늘 한인 구조단을 통해서 보낸 거죠. 한인 구조단. 그래서 그동안 보냈던 사람들이 한 17명 정도 되어지고요. 한인 구조단이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쉽게 보면 다시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참 귀하다.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되면 명예를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지위를 생각하는데 이 단체는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을 찾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일들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와서 한인사회 제2동부에 관한 그런 문제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조해야 되는 것도 사례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한인구조단은 참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작년 봄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암 수술을 했는데 이 한인구조단의 권태일 이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은 뭐 잘 전화도 안 하는 분인데 갑자기 언제 한국 오냐는 거였어. 제가 다음 주 갑니다. 다음 주 갑니다. 그러면 자기 그 게스트하우스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저 오면 이제 호텔 예약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호텔비도 아끼고 그럼 가기다 멀지도 않고 그래서 부천 쪽에서 갔죠. 갔더니 정사장님 온 김에 건강검진도 받아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병원 캐더릭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 다 하고 이제 일 다 마치고 돌아가는 전날 내일 비행기 타고 가려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혹시 결과 나왔습니까? 뭐 약이라도 제가 좀 소화가 안 된 것 같고 소변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한테 이상한 증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암 같다라는 거예요. 암 같다. 청청면역이죠. 제1 중에 카다록이에요. 빡빡하게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쌓였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제 모든 일정은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안 해도 되는데 그 부위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굉장히 너무 막이 얇아가지고 전이가 금방 되어줄 수 있어요. 암으로 발생되는 반응이 나오는 게 30mm, 좌우까지 합쳐서 50mm가 영향을 받고 50mm 크잖아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장 수술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병원 좀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저 SOS를 치니 또 서울에 또 큰 병원에 연결이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암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 좀 잘라내면 되지 않습니까? 네. 잘라낼 수가 없는 부분. 드러내야 된다. 드러내야. 세상에 제 장기를 드러낸다는 소식에 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 예약을 잡았는데 딱 40일 후에 약을 잡은 거죠.
저는 이제 40일 동안의 특별 작정의 기도의 삶과 죽음의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제로 그라운드, 제로 그라운드. 쉽게 얘기하면 이 접지에 있는 제로 그라운드에 누워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로 그라운드. 저는 그런 제로 그라운드에서 조그만 문제가 되어지면 언더그라운드로 지하로 매립이 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되어지면서 제가 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제가 30년 주기로 제로 그라운드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산모와 아기를 살릴 수 없으니 장례를 준비하라 라고 하면서 처음 말씀 담벼락에 가만히로 덮여서 있었어요. 그리고 또 30년 후에 제가 서울에 와서 이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일하다가 쉽게 이제 교회에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띨장이라고 아세요? 묘의 띨장. 네. 그거를 이제 산에 이제 갖다 주고 올라가다가 이게 초계울이다 보니까 못 올라가는 거 동동동동동동 못 올라가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이 내려서 차를 좀 밀어라. 내려서 차를 밀으려고 그러는데 차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거예요. 밀려서. 좀 막 도망갔죠. 이쪽은 낭떠러지고 이쪽은 벽이고 그래서 벽에 딱 수었는데 이 양반이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가면 차가 부르니까 벽에다가 있었는데 저를 아픈 거. 그때도 제로 그라운드였어요. 그때 저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죽어서 가만히 덮었다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덮었다고 그랬거든요. 가만히 덮었다고. 그랬는데도 실은 뭐 정말 누군가의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인 역사. 30년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살고자 했던 거 아니거든요. 주권적인 제가 믿는 하나님, 그때는 전혀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의해서 저와 저의 엄마가 살았고, 그리고 30년 후에 용인 땅에서 용인의 산자락에 거기에서 또 거기서 가만히 덮어서 죽었다고 동네 사람들 불러를 가면서 저 혼자 있는 그런 상태. 저는 그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뭔가 주권적인 역사를 위해서 저한테 음성을 주시고 눈을 뜨라. 그래서 눈을 보니까 막 세상에 온 하늘의 별과 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다시 저는 받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30년 주기에 제가 1년 전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놓는구나. 이 제로 포인트에 3번에 되어지면서 제 삶과 목적과 방향과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명확해졌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법을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을 살아야 된다는 게 더 이상 물어볼 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다 정리했어. 세상적 지위,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정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를 3번을 살려주신 그분의 일에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또 모릅니다. 또 30년 후에 90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면서 제가 지금 있는 일들의 목표의 방향과 일들이 이제 어느 게 딱 정해지니까는요. 그다음부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모든 일들에 뭘 해야 되는 일들이 편하고 그게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제 또 여러 얘기 더 들어봐야 되지만 이제 좀 마무리를 또 이제 해야 할 시간이 돼서요. 뭐 90세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은 앞으로 그래도 어떤 특별하게 활동 계획 가지신 게 뭔지, 또 저희 이제 내 삶의 기록 운동, 특히 이제 해외 동포들 이야기, 스토리들을 어떻게 담아낼지 저희도 이제 상당히 지금 그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저희 쪽에 뭐 당부 내지는 같이 뭐 해볼 만한 혹시 그런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 좀. 저한테 기회가 주신다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 인터뷰에 응한 것도 저는 이제 신문이라는 미디어라는 기록의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20년 동안 한인 사회의 그런 기록,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기록, 인도네시아의 기록, 이런 것들을 기록의 역사를 제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좀 끌림이 있었어요. 끌리면서 제가 인터뷰는 정말로 많이 했어요. 저는 뭐 실수도 새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없어서 참 주저주저 많이 했는데 참 자기의 삶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기록이 다른 분들은 이렇게 정점이 됐을 때 하거나 마무리됐을 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과정에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이 박사님께서 내 삶의 기록 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인도네시아 대상자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 기업 3,000의 기업들이 대부분들이 자수성가한분들이에요. 자수성가한분들. 한국에서 이미 다 폐업 직전에 한국에서 있는 분들이 다 낳고 문 닫아가는 그 기계를 짊어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한 번 예를 들어보면요, 한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10억 개를 팔았어요. 인도네시아 몇입니까? 2억 8천이니까 10억 개를 팔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 이런 자수성가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너무 많아서 그분의 스토리를 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세계 한인 언론인 협회뿐만 아니라 또 제가 우선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동남아 지역에 있는 우리 한상 그룹들 그리고 또 잘된 뿐만 아니라 그것도 예술인들, 문화인들 거기에서 나름대로 터전을 잡고 있으면서 본인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존경받는 분들이 참 많아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고요. 하면 힘이 닿는 데까지 제가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평생 동안 지금 언론사 중심으로 하셨지만 이제 살아오신 게 주변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그래도 남기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저희 운동 내 삶의 기록 운동하고 같이 앞으로 인도네시아나 아시아 동포들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들께. 죄송합니다. 뭐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제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좀 즉흥적인 것 같고 있던 것 같지만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이렇게 내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미력이나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